비명은 한밤중에 시작됐어요. 남부 플로리다의 한 트레일러에서 어린 소녀가 밖으로 나왔고 갑자기 무언가를 보았죠.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이었죠. 그녀가 오빠를 부르자 오빠는 침입자를 의심하며 급히 나왔어요. 하지만 침입자를 본 건 아니었죠. 그가 본 것은 어떤 인간 침입자보다도 훨씬 더 그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는 두 마리의 거대한 유인원 같은 생명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너무 커서 그는 아빠보다 더 컸다고 했습니다. 한 마리는 근처 덤불로 뛰어들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근처 오렌지밭으로 도망쳤습니다. 몇 분 만에 겁에 질린 주민들은 산탄총으로 무장하고 민간 자경단을 조직해 지파로 넘어 에버글레이즈를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생물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것이 반발성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전역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건의 공식 보고서가 나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존재들에 대한 보고서였죠.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을 보면 당신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경찰관들은 그 사이사이에 손가락 관절 자국이 남은 거대한 발자국을 추적했습니다. 목장주들은 훼손된 가축들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들은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건너는 거대한 털로 뒤덮인 형체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곰이 아니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한 보안관 순찰차가 그 생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후 포효하는 두 발로 걷는 생명체에 의해 도로에서 들어 올려졌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가족들은 집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헬리콥터가 탐조 등으로 늪지를 수색했고 무장한 부부안관들은 설명할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운하둑과 침수된 습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목격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을 때 오싹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조우가 연이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 생물들을 그들이 살던 깊은 늪지에서 몰아내어 인간의 영역으로 직접 내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때부터 더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역사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것이 단순히 모닥불 주위에서 속삭이는 지역 전설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경찰 보고서, 주 전역의 공황, 무장 수색 작전, 그리고 결국 또 다른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의 믿기 힘들었던 무언가였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플로리다주 의원들이 스컹크 에이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실제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플로리다의 늪지대에서 거대하고 악취가 나며 지능적이고 잡기 힘든 무언가가 목격되었던 그 무서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버글레이즈 자체가 죽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스컹크 에이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섹션 1. 늪이 죽어가고 있었다. 1970년대 초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버글레이즈를 끝없이 번성하는 야생지대로 생각한다. 드넓은 소그레스 군락, 울창한 사이프러스 늪, 아열대 더위 아래로 수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어두운 침수된 숲섬지대. 하지만 스컹크 에이프 소동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그 야생지대의 대부분은 치명적인 환경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부 플로리다 전역의 강수량이 평소보다 훨씬 낮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기 강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었다. 수문학자들은 나중에 이 가뭄의 일부 구간이 너무 심각해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사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다. 물이 사라지자 그 늪지대 자체가 타기 시작했다. 에버글레이즈의 바닥은 주로 이탄과 유기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그 땅은 얕은 물 아래에서 항상 젖어 있다. 하지만 오랜 가뭄으로 습지가 말라버리자 드러난 이탄이 말라서 매우 잘 타는 상태가 되었다. 거대한 지하 이탄층 화재가 에버글레이즈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몇 달 동안이나 지표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연기를 내며 타기도 했다. 자연 서식지의 넓은 구역이 순식간에 완전히 황폐해졌다. 울창한 팔메토 덤불이 완전히 사라졌다. 습지는 갈라진 진흙평야로 말라버렸고 그로 인해 먹이원이 무너지고 야생동물 이동 통로도 파괴됐다. 하지만 날씨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 생태학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인간 문명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숙이 늪지로 빠르게 침입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70년대 플로리다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트레일러 파크, 목장 커뮤니티, 새로운 오렌지 농장, 그리고 교외 개발지들이 생겨났다. 이 모든 것들이 서쪽으로 바로 에버글레이즈로 밀려들고 있었다. 킹스매너 에스테이츠, 선샤인 에이커스, 그리고 데이비와 웰링턴 주변에 개발 중인 목장지대 같은 곳들이다. 이곳들은 외딴 황야의 정착지가 아니었다. 이곳들은 문명과 북미에서 가장 큰 습지 중 하나의 경계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발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많은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그것은 큰 문제였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목격담이 시작됐다. 몇 건 안 되는 산발적인 보고도 아니었다.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하지만 이 보고들이 정말로 달랐던 점은 단순히 양이 많았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 보고들이 불러일으킨 극심한 공포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숲 깊은 곳에서 잠깐 본 것을 묘사한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크고 악취가 나는 생명체가 베란다에 나타나고 주택가를 배회하며 고속도로를 건너고 가축을 죽이고 어떤 경우에는 겁에 질린 목격자 바로 몇 피타까지 다가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 시절 사람들이 마주쳤던 것이 무엇이든 더 이상 깊은 늪지대에만 머무르는 것 같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듯했다. 그 시기를 겪었던 한 남성은 상황이 얼마나 긴장됐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것이 말농장까지 올라갔다. 그들은 말농장에 들어갔고 말들은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었다. 말들은 마구간 벽을 걷어차며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신문에 보도되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모두가 총을 들고 다녔지만 그건 큰 이슈였다. 그리고 밤에 밖에 나가는 건 모두가 불안해했어요. 어두웠거든요. 가로등도 없었고요. 거리들은 모두 한 차선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2부 킹스매너 사건들. 첫 번째 대규모 목격 사례는 포트 로더데일 근처 에버글레이즈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킹스매너 에스테이츠라는 트레일러 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빅풋 목격감과 달리 이 사건은 숲속 깊은 곳에서 나무나 곰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이상한 무언가를 한 사람이 얼핏 보고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여러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고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수사당국도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물적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 마을 전체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 밖을 돌아다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고에 따르면 이 일은 앞서 언급했던 그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죽의 트레일러 밖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유인원 같은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격담은 거의 즉시 킹스매너 전체에 퍼졌고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약 15명의 지역 남성들이 산탄총으로 무장하고 민간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자, 잠시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15명의 무장한 주민들이 한밤중에 트레일러 파크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너구리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렸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두려움과 아마도 주민들이 이미 이 지역에서 듣거나 봤던 것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이상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밖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제 친구 엘버트 오스왈드는 밤에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12게이지 산탄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는 덤불 속에서 무언가가 소란을 내며 움직이며 덤불을 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빽빽한 플로리다 호랑 가시나무 덤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쪽으로 산탄을 3발 쏘았고 저는 아직도 그 산탄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발을 연달아 쐈습니다. 산탄을 쏜 다음 그는 덤불이 바스락거리고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나머지 길을 달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불렀어요. 우리는 총을 들고 그곳에 갔고 무언가를 맞췄는지 피가 있는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무언가 호랑가시 나무 사이를 지나며 가지가 부러지고 잎사귀도 긁혀 있었지만
뚜렷한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그 후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했습니다. 곧이어 브로드 카운티 광견병 통제 담당자인 헨리 링이 조사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 흥미로운 디테일입니다. 링은 분명히 빅풋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확인 동물학자도 아니었고 에버글레이즈에 숨어있는 신비한 생물의 증거를 찾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분류되지 않은 거대한 유인원에 대한 보고서를 조사하는 것이 자신의 평소 업무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렇죠. 하지만 링이 도착했을 때 그는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공동체 전체가 극도로 불안에 휩싸여 있는 걸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목격담만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해가 진 후 집 밖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이웃은 자신의 트레일러 밖에서 큰 생명체가 긁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그 생명체는 갑자기 근처 숲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집 주변에서 무거운 움직임과 이족 보행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개들입니다. 주민들은 트레일러 파크 전체의 개들이 몇 밤 연속으로 미친 듯이 짖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 한 마리만의 일이 아니었고 한 집 마당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택단지 곳곳에 많은 개들이 그랬습니다. 닉은 나중에 킹스매너가 한 명의 침입자나 평범한 소동으로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반응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언가가 반려동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았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보고서들을 직접 많이 살펴본 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이런 생명체를 봤다고 보고하기 훨씬 전부터 개들은 이미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모두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오렌지 과수원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생물이 이동했다고 알려진 경로를 따라 링과 민간 수색대원들은 현장에서 물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링은 길이가 12인치에서 14인치에 이르는 일련의 특이한 발자국들을 기록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발자국들 사이의 보폭이었는데 대략 4-5피트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의 관심을 끈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발자국들 사이에는 마치 손가락 관절 자국처럼 보이는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패턴은 때때로 알려진 대형 유인원처럼 움직이는 무언가를 시사했습니다. 즉, 두 발과 네 발 모두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그 자국들이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간 뒤 결국 오렌지밭 너머의 늪지대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레일러 파크에서 곧장 멀어지는 대신 이 자국을 남긴 무언가는 최소 한 번 방향을 바꾼 뒤 에버글레이즈 늪지대로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상한 자국만으로는 미지의 종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킹스매너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추가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플로리다 스컹크 에이프, 현상 역사상 가장 기이한 목격담 중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킹 부인이라는 여성입니다. 섹션 3. 한 마리에게 음식을 준 여자. 킹스매너 주택단지에서 나온 모든 보고서 중에서 하나가 두드러집니다. 가장 무섭거나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존재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매우 드물고 이상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는 로버트 킹 부인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트레일러 안에 있다가 우연히 밖을 내다보았고 파티오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형체가 불과 6-7피트 앞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깐씩 그 생명체를 본 아이들과 달리 미시즈 킹은 자신의 트레일러 창문에서 쏟아지는 불빛 아래에서 그 존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것이 회색빛을 띠고 있었으며 유난히 긴 팔과 길게 뻗은 손가락 그리고 매우 큰 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빨이 개의 이빨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녀가 그 생명체 얼굴과 몸 일부에 상처가 덮인 것 같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트레일러 안으로 더 들어가 유리창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 생명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그 만남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킹구인에 따르면 진짜 이상한 일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푸들 2마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또다시 그 생물 중 하나가 자신의 파티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 것은 훨씬 더 작았고 그녀의 추정으로는 키가 약 6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킹 부인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그녀는 혼자 떠도는 동물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 무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날 밤엔 성체를, 다음엔 어린 개체를 봤어요. 그 작은 생물은 보도에 따르면 붉은 갈색 털을 가지고 있었고 전날 밤에 봤던 더 큰 존재보다 훨씬 덜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킹 부인은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 백과사전을 들었습니다. 알려진 영장류들의 사진을 넘기며 그녀는 자신이 본 것과 책 속의 이미지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두 생명체 모두 오랑우탄과 가장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거의 믿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상추, 토마토, 복숭아, 그리고 다른 채소들과 심지어 날 햄버거 고기까지 담은 접시를 준비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는 음식을 받아들였고 도망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해 보였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세부 사항 중 하나입니다. 킹 부인은 나중에 자신이 그 생명체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만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그녀는 그 생물이 침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 번째로 손을 뻗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근처 덤불 어딘가에서 날카롭고 공격적인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린 개체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숨겨진 무언가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킹은 즉시 성체 생물이 근처에 숨어서 모든 상호작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린 개체가 갑자기 그녀의 발목을 핥히고 건불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만남은 시작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녀가 입은 발목 부상은 꽤 심각해서 킹 부인은 결국 치료를 받으러 갔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특히 그 세부 사항들이 얼마나 특이한지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상처들, 파상풍 주사, 그리고 접시에 담긴 음식의 정확한 조합까지. 이 이야기는 숲에서 괴물이 달려오거나 동물이 가축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오히려 원시적인 가족 단위처럼 보입니다. 어린 개체가 음식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체가 근처에서 경계 중입니다. 보호 목적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있자마자 즉시 물러납니다. 저는 이것이 킹스매너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때문에 이 생물들이 덜 지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지능적이고 어떤 면에선 더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만남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만남이 불러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미시스 킹의 보고는 헨리 링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발자국뿐만 아니라 작은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발자국, 더 많은 손마디 자국, 그리고 킹스매너를 지나간 것이 단일한 생물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연하게도 이 시점에서 대중의 우려는 트레일러 파크를 훨씬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흥미로운 세부 사항 중 하나로 겁에 질린 한 시민이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를 걸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 남부 플로리다의 어떤 동물원에서 오랑우탄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있었나요? 참고로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당시 화제가 되고 있던 스커크 에이프 관련 기사들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빅풋이나 지역 전설에 대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동물원에서 유인원이 몇 마리 사라진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고 그저 말이 되는 설명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설명해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더 이상 킹스매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계속 퍼졌고 가장 극적인 만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4부 공포의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물을 처음 본 곳은 여기서 서쪽이었습니다. 힐스보로 운하 남쪽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제 친구 집에서 큰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8명이었죠.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접시와 저녁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생명체가 제가 처음 본 거였는데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꽤 부드러웠어요. 서두르지도 않았고 빨랫줄 반대편에 있었는데 머리와 어깨가 빨랫줄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것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아주 안정적이었죠. 그것은 크고 힘이 센 동물처럼 보였어요. 달빛에 비춰서 약간 은빛으로 보였죠. 그것은 왼쪽으로 돌더니 배수로를 건너 나무들 사이로 올라갔어요. 우리 모두 그게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냥 거기 앉아서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킹스매너 사건이 한 트레일러 파크에만 국한되었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신 남부 플로리다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지역들에서도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죠. 다른 목격자들, 다른 카운티,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설명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렸죠. 크고 유인원 같은 형체, 강인한 모습, 고약한 냄새, 거대한 발자국, 그리고 에버글레이즈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생명체들. 야생과 문명이 충돌하는 그 경계에서 말이죠. 1974년 초가 되자 지역적인 미스터리로 시작했던 일이 진짜 목격담의 물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목격자가 늘어날수록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널리 보도된 사건 중 하나는 1974년 1월 9일 자정이 조금 지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리처드 리 스미스라는 남성이 미국 27번 국도와 할리우드대로가 만나는 에버글레이즈 가장자리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차량이 도로를 가로지르던 무언가를 갑자기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스미스는 너무 충격을 받아 나중에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두운 색 옷을 입은 키 큰 보행자를 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도로에서 일어난 그 형상은 완전히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털로 덮여 있었고 키가 약 7, 8피트였다고 했습니다. 스미스는 방금 자신의 차량으로 그것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스미스는 그 생명체가 귀를 찢는 포효를 내며 차량으로 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현장에서 급히 가속해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만약 그게 이야기의 끝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오인했거나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치부했을 겁니다. 겁에 질린 운전자, 열악한 조명, 큰 동물, 아마도 고물사도 있죠. 사건은 끝난 거겠죠. 하지만 신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늘어났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같은 27번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도 당국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뚝거리는 거인이 도로 갓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스미스의 이야기가 완전히 상상이나 과장이었다면 왜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서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볼 수 있을 법한 바로 그 현상에 대해 확인된 신고를 했을까요? 거대하고 부상을 입은 생명체가 두 발로 서서 절뚝거리며 충돌 지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점점 심각해지자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동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실제로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이얼리어 가든스 경찰서의 순찰 경찰관이 원래 충돌 지점에서 몇 마일 떨어진 도로를 따라 절뚝거리며 걷는 크고 털이 많은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생명체는 곧 에버글레이즈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국은 항공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들이 습지를 가로질러 부상당한 동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체도, 혈흔도,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이한 보고서 더미에
또 하나의 이상한 보고서가 추가된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더미는 달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목장지대와 에버글레이즈와 접한 농업지역까지 목격담이 북쪽으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농부들이 조우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도 똑같이 크고 털이 많은 존재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서로 알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한 번이 아니라 두 소목장과 한 말목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 동네에서도 있었고 예전엔 모두가 모여 저녁을 함께하곤 했죠.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땐 외지에서 온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킹스 매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똑같은 세부 사항들을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 크기, 발자국, 그리고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무언가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까지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거나 느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법 집행 당국의 조우 사례 중 하나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함비츠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 마빈 루이스와 어니 밀너 부보안관이 출동했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말 한 마리를 큰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공격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죠. 아마 곰이나 다른 위험하지만 정체가 알려진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며 두 부보안관은 조사를 위해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년 동안 그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나중에 전해진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들이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뭔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무언가가 그들 주위를 맴돌며 그들과 보조를 맞추고 덤불 속에서 그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밀너 부보안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곰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번뜩이는 크고 빛나는 한 쌍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어올려 발포했습니다. 거의 즉시 무언가가 숲을 거칠게 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덤불이 터져나가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무언가가 두 다리로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사관들이 나중에 도주 경로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털과 피부였습니다. 그것은 그 생물이 도주 중에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철조망 울타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루이스 부보안관에 따르면 그 물질은 버려지거나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수집되어 분석을 위해 마이애미 FBI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컹크 에이프일 가능성이 있는 물증가 FBI에 제출된 겁니다. 그럼 그 증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아무도 이 소식을 다시 듣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답답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개된 보고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설명도 없었죠. 그 조직에 대한 확실한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제 영상을 예전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당국이 대중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거라는 옛 생각은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제 생각엔 정말 순진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머리카락 샘플이 평범한 것인지 특이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샘플들에 대해 아무도 다시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증거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다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자, 계속하기 전에 저는 공을 돌려야 할 분께는 꼭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플로리다 스컹크웨이프 시리즈의 뒷받침이 된 엄청난 양의 연구는 제 친구 스테이시 브라운 주니어와 그가 수년간 이 사례들을 기록하는 데 쏟아온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많은 목격자들, 보고서, 인터뷰, 그리고 역사적 세부 사항들은 스테이시의 노력 덕분에 보존되고 조사되었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목격자들을 찾아다니고 증언을 수집하며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가장 기이한 목격담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의 채널 빅풋 스테이시와 그 채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더 빅풋 언더그라운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는 플로리다 스컹크 에이프 목격담과 빅풋 현상 전반에 대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해박한 분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들으신 많은 이야기는 스테이시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스테이시 채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제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그의 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 수사관들이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남부 플로리다에서는 목격담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섹션 5. 무언가가 남부 플로리다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74년 중반이 되자 목격 보고는 더 이상 고속도로와 외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남부 플로리다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에버글레이즈 깊숙한 곳에 숨거나 외뒷단 황야에 머무르지 않고 목장지대, 농장, 오렌지 과수원, 그리고 늪지대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신흥마을들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알던 여자아이와 캠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이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혼다 트레일 90 뒤에 짐바지가 달린 노란색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그 짐바지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담요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8번 남서 18번가가 441번 도로 근처에서 끝나던 그곳은 전부 고운 모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운하가 약 4분의 1 마일 거리에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홀리와 풀, 그리고 그 풀은 부드러웠고 토끼와 사슴, 그리고 온갖 야생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 9시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서 담요를 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운하로 가는 길 중간쯤 도착했을 때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그 녀석이 다시 우리 앞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뒤에 타던 여자애가 완전히 겁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곳마다 사람들은 똑같이 묘사했습니다. 그 냄새. 목격자들은 이런 만남에서 강렬한 악취가 나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컹크 냄새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사양 같으면서 썩은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유황 냄새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생물을 보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악취만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그곳에 나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간 밤이었죠. 마을에서는 모든 게 좀 잠잠해졌었고 이 일은 늪지대 쪽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작은 나무숲 쪽으로 걸어갔는데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약간 스컹크 같은 냄새를 맡았지만 아주 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끔찍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건 펌프, 샷건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앉아 있었는데 너무 긴장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활주로를 따라 다시 걸어 내려가서 차에 타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밤 저는 무장하고 그곳에 나갔어요. 그리고 믿으세요.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그게 거기 다녀봤다는 걸 알았어요. 냄새가 났고 온 사방에 오줌을 싸놨더라고요. 그곳은 제 나무들을 망가뜨려 놓았어요. 아주 큰 바위가 있었는데 아마 이만큼 크고 이만큼 높았던 바위가 들어 올려져서 제 나무들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놈이 또 다른 바위로 그 바위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냥 마치 화가 나고 분노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등뼈를 타고 오싹한 소름이 쫙 내려갔어요. 정말 그랬고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가축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더 극적인 보고 중 하나는 레이크워스 근처의 한 농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커다란 두 발로 걷는 생명체가 다자란 돼지를 땅에서 들어올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새끼 돼지나 작은 염소, 오리 같은 게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돼지였고 무게가 100파운드가 훨씬 넘는 돼지였습니다. 그 농부는 그 생명체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돼지를 다루고는 돼지를 들고 야생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완전히 믿든 아니든 이 시기 동안 가축과 관련된 확인된 보고들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었고 그 내용도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상황은 훨씬 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돼지 도둑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후 긴장은 웰링턴이라는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사회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캐리 켄터라는 이름의 경비원이 야생지 경계 근처 어둠 속에서 나타난 털로 뒤덮인 거대한 형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평범한 침입자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경고와 명령,
멈추라는 지시를 외쳤지만 그 형상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칸토르는 이후 수년 동안 이야기하게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총을 쏘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총알은 그 생명체를 명중시켰습니다. 금은 총알이 살에 박히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생명체는 쓰러지지 않고 몸을 돌려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증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는 당국이 완전히 확인할 수도 쉽게 설명할 수도 없는 목격담들의 늘어나는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패턴을 무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들, 농부들, 경비원들, 부부안관들, 가족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놀라울 만큼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형체, 강한 냄새, 특이한 발자국,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라짐으로 끝나는 짧은 조우.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격 보고들이 가뭄, 서식지 파괴, 그리고 인간의 확장이 에버글레이즈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간 순서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 연관성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주쳤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마치 늪에서 쫓겨난 무언가가 나타날 법한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보고들은 선샤인 에이커스라는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솔직히 말해서 1974년 전체 사건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이미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집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일, 가축 공격, 한밤중에 조명이 켜진 부지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은 플로리다 괴생물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찰 관련 일화 중 하나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목격자에 따르면 보안관 순찰차가 그 생물 중 하나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헬리콥터, 기마부 보안관들, 추적견, 그리고 무장 경찰관들이 에버글레이즈에서 찾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만약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채널에 계속 주목해 주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지 못한 이 이야기에 더 많은 내용이 남아있고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그 추가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케빈 인 더 우즈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